2시 반에 대통령의 3차 담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예, 들어보니까 3차 담화인데 3차 거짓말인 것 같아요. 1차 담화 때는 본인이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면서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 연설문도 좀 손을 봤다. 그러나 대통령 그 당시 당선 초기에 보좌 체계가 없어서 그랬고 곧 보좌 체계가 마련되면서 최순실 씨와는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1차 거짓말입니다. 그 이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근까지 최순실 씨가 그런 연설문 등 국가기밀 서류까지 다 보게 되는 정황이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에게 청탁을 한다거나 하는 최순실 씨의 심부름을 대통령이 하는 그런 진술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담화 때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검찰 수사 완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작은 사심을 가져본 적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노벨 평화상 같은 걸 줘야 될 분입니다. 안 주면 큰일 나는 분. 그러니까 불법 행위는 일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발언으로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불찰은 있었지만 불법은 없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검찰 수사.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서 앞으로 탄핵을 받아서 헌법재판소 가게 될 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해명과 변명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다만 있다면 뭐가 있느냐? 불찰이 있었다 이게. 불찰. 즉 자기 아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한 불찰은 있다 이게. 그러면 불법은 없고 불찰은 있는데 그 불찰 가지고 왜 물러나야 됩니까? 사실은 자기는 물러나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꼭 물러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끼리 합의해라. 국회에서 합의하면은 임기 단축 등 방안을 정해주면 법에 따라 물러나겠다 이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합의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야가 합의하라는 얘기죠. 새누리당하고 합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친박이죠. 친박하고 합의하라는 얘기예요. 친박하고 합의하는 얘기는 박하고 합의하는 얘기예요. 박이 누굽니까? 박근혜죠. 나를 물러나게 하려면 나하고 합의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물러나게 하려면 내가 결재해야 된다. 내가 승인한 방식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사과입니까? 사과가 아니죠. 사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겁니다. 방빼 하니까 배째 이렇게 응답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걸 알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JTBC의 밤샘 토론인가요? 거기를 나갔었는데 그날 중앙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우리 국민들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이 탄핵이든 하여든 여하튼 물러나야 된다. 90%.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워야 한다. 2.2%. 그러니까 2% 대 98%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보수 진보가 2대 98입니까? 아니죠. 영남 호남이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노소가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야도 아니에요. 이런 98대 2라는 경이로운 통합성. 우리 국민이 혼연일치가 된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은 잘 모르겠지만은 본인의 유일한 업적이에요. 국민을 갖다가 하나로 그냥 뭉치게 만들었다 이게. 남녀를 뛰어넘고 보수 진보를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혼연일체가 되게 만든 그러나 유일무이한 업적. 이제 이 사태가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권력형 비리 많이 겪어왔죠. 사실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연관된 권력형 비리 과거에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연관이라는 게 대개 보면은 대통령의 못난 형, 못난 아들, 못난 친인척들이 꿰매 빠져가지고 일시적으로 무력에 어두워가지고 크고 작은 어떤 그런 비리에 연관되어가지고 재판을 받거나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는, 대체로 아들들은 감옥을 많이 갔어요. 모든 아들들이 감옥 간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 왔고 우리의 아픈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다 이거. 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자신이 주인공이라 이거. 주범이란 얘기죠. 주범. 과거에는 보면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건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윤리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뭐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대통령이 탈당도 하고 뭐 이런 귀결이 있었지만은 이번처럼 대통령이 이제 주연이에요, 주연. 근데 가만히 보면 주연만이 아니에요. 감독도 했어. 그리고 보니까 제작까지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엑스트라 빼고 다 했다 이게. 그게 이번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뭘 했느냐? 크게 두 가지. 워낙에 이번 사건은 보면은 일종의 뭐 종합예술처럼 뭐 예술에 대한 모독인데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무속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포츠에다가 말에다가 펜싱에다가 온갖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의약품, 향정신성 무슨 뭐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오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두 가지다 이게. 하나는 뭐냐? 왜 전 국민이 90% 이상이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은 대통령을 물러가라고 할 정도로 물러가란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가 새롭게 시작된 이후로 즉 1987년 이후로 6명의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그 6명 대통령 중에 임기 말에 지지율이 한참 떨어지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도 꽤 있지만 그러나 물러가라, 하야하라 라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물러가라, 하야하라, 퇴진하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은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국민들이 전례 없이 화가 나고 도저히 한순간도 저 사람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갖게 되었느냐? 바로 대통령이 저지른 일 때문인데 그 일의 핵심이 뭐냐?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즉 대통령이라는 권력,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 이 최고의 권력을 갖다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 편법으로 권력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개인의 권력이 아니죠. 사유물이 아니죠. 제가 그래서 비교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뭐 운 좋게 복권에 당첨됐어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어. 5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 500만 원 정도를 자기가 갖게 되죠. 그 500만 원은 뭡니까? 개인의 재산이죠. 사유재산이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 500만 원 가지고 뭐 떡볶이를 300만 원 사 먹든 순대를 200만 원치 사 먹든 그거는 본인 마음이에요. 옆에서 혀를 찰지언정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이 당선돼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치열한 경쟁에서 당선되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돼 있지만은 대통령이 가진 권력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권력이 아니에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써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가에 대해서는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국무총리 한 명을 임명하더라도 마음대로 임명 못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 권력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그 대형 비행기 있죠. 인천공항에서 미국까지 가는 그런 이제 비행기.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갑니다. 가장 중요한 그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 기장이죠. 기장, 부기장, 뭐 그런 사람은 조종사 자격증도 있어야 될 거고, 면허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비행기를 몰아왔다는 그런 경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를 몰아도 됩니까? 이륙할 때부터 착륙할 때까지 언제 바퀴를 집어넣고 내리고 고도를 어떻게 유지하고 항로를 어떻게 잡는가 이 모든 것은 매뉴얼이 다 나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비행기를 몰아야 되는 거죠. 만일에 그런 걸 다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몰았다는 당장 면허가 박탈되거나 조종석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이 대통령은 그보다 더한 거죠. 훨씬 더 거대한, 강력한, 정교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한 거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기업들로부터 돈을 강탈하다시피 심지어는 정유라 초등학교 동창의 아버지가 하는 중소기업, 그 중소기업에게 일감을 주라고 대통령이 나서서 정봉구 현대그룹 회장에게 직접 얘기를 해서 직접 얘기하는 그래서 10억 원어치 뭐 매출을 올려줬다. 그리고 외국 나갈 때 해외 순방 갈 때 경제사절단 포함시켜서 비행기에 태우고 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이런 권력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쓰고 또 매뉴얼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국가기밀, 그 중에서도 국방에 관련된 기밀, 외교 관련된 기밀, 이게 다른 나라나 경쟁국가나 아니면 적성국가에 들어가면은 나라가 위험해지는 그런 기밀들, 국무총리도 보지 못하고 비서실장도 보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 대통령만 봐야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아무도 경호하지 않고 아무도 검열하지 않는,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마음대로 보고 전화 걸고 심지어는 최 선생님 컨펌했어요? 물어보고 누구 결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 한 명을 뽑았는데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대형마트에 가면 뭐 1+1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이 보기에 1+1이야. 뽑기는 한 명을 뽑았는데 안 뽑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석을 열어보니까 조종사가 지 맘대로 운전을 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조종사가 동네 친구를 갖다 앉혀놓고 면허도 없는 사람 같이 비행기를 몰고 왔다.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조종석에 내려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드러난 거는 뭔가 하면은 권력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 대통령으로서 과오를 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뒤늦게 3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오는 황망함, 참담함, 속았다는 그 문제의식.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것. 그게 이 사태가 과거의 권력형 비리 어떤 그런 사태와 다른 지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번 일에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뭐 가장 큰 핵심적인 사안은 뭐냐? 바로 정경유착입니다. 정경유착. 그러니까 가운데 대통령이 있었다면 한쪽 끝에는 최순실 등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개입시키면 안 되는 일련의 무리들, 그 일련의 무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그 잘못이 있는 것이죠. 이게 권력의 사유화가 권력의 사유화 현상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운데 대통령이 있고 한쪽에 소위 말하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집단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연합체인 정경련, 이 관계가 대단히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지금 제가 이번 이 사태가 첫 번째 촛불이 있었던 날이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 오늘이 딱 한 달이 되는 날, 한 달이 넘는 날이죠. 딱 한 달입니다. 엄청난, 이 한 달 사이에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한 달 사이에. 그런데 10월 29일 날이 첫 번째 촛불이 있었던 토요일이었는데 그 주의 월요일 날이 결정적인 날이었어요. 그 주의 월요일 날인 10월 24일 날 밤에 JTBC에서 문제의 태블릿 PC, 그 대통령의 연설문이 밖으로 흘러나갔고 그걸 최순실 씨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그걸 보고 있었다라는 그 엄청난 뉴스가 10월 24일 날 보도가 되었고 그 주 말에 촛불이 이제 처음
광장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주 10월 21일 그날이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뭔가면 그날 제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될 뻔했던 날입니다. 그날이 2016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고 그 국정감사 마지막 날 대통령 비서실 즉 청와대를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안종범 그 다음에 불려갔다 나온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그 비서관 뭐 이대만 예 뭐 등해서 틀렸나요? 그런 사람들이 쭉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최순실 게이트였어요. 다들 최순실을 갖다가 규탄하고 최순실을 질문하는데 저는 이것은 박근혜 게이트다. 주범은 박근혜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발적인 헌금이라고 대통령은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강제 모금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대통령이 처음부터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다 처음부터 이 재단을 만드는 데 관여했고 돈을 모아내는데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것이 최순실 등의 일당에 의해서 변칙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태 전체의 어떤 주범이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죄의식 없는 확신범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래 국회의원이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그냥 다소곳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금 저보고 방금 뭐라 그랬느냐 대통령을 이 사태의 머리라 그랬느냐 우두머리 그리고 대통령을 갖다가 확신범이라 그랬느냐 그 말 취소해라. 그 다음에 일련의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한마디씩 사과해라 취소해라 윤리 제소하겠다. 그래서 내가 무슨 뭘 잘못했냐 오히려 사실을 나는 얘기했을 뿐이다 거부를 했고 윤리 뭐 제소한다고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0월 21일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주범이라는 얘기를 처음 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촛불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게 그 뒤에 다 밝혀졌지만은 어찌 보면 가장 대형 정경유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미르재단이 만들어진 것은 작년 2015년 10월 27일 날 현판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르재단에 돈을 갖다가 한 500억 정도를 모아냈는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해 작년에 7월 24일 날 대통령이 재벌 총수 7명을 갖다가 이틀에 걸쳐서 만납니다. 한 명 한 명씩 독대를 합니다. 만나서 돈을 달라고 얘기. 이건 다 재벌 총수들이 이번에 검찰에 불려가서 진술을 한 겁니다. 각 재벌마다 30억, 40억씩 돈 내놔라 해가지고 재벌들이 대통령이 내놔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내놔라 하면 그게 순수한 권유입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조그마한 가게 장사하고 있는데 그 시장을 누비고 있는 덩치가 이렇게 크고 온몸에 문신투성이에다가 칼자국도 이렇게 선명한 그런 덩치들이 어깨들이 와가지고 시장의 평화를 위해서 협조하시죠. 우리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가게당 100만 원씩 내면 좋겠다 이러면 그게 협박이지 위력에 의해서 강제로 모금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갖다가 모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경련이 한 달 후에 정경련의 이름으로 5가지 요구를 합니다. 성과 연봉제, 즉 성과 퇴출제, 쉬운 해고, 대체 근로제, 재벌들의 어떤 수건 입법 요구를 5개로 압축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긴 내는데 그냥 내기 어렵다. 우리도 뭔가를 얻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거래죠, 거래. 그래서 그 요구를 하고 보름 후인 9월 16일 날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약 한 달 후인 10월 24일, 25일 양일간 걸쳐서 500억을 냅니다. 재벌들이.
그리고 10월 27일 날 미르재단 현판식을 합니다. 그리고 현판식 하는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재벌들이 요구한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이거는 청부입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저는 청부입법에 얘기하면서도 그 대가로 무슨 돈이 오갔는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번에 보니까 다 밝혀진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돈을 제일 많이 냈어요. 두 재단에 삼성이 낸 돈이 204억이에요. 여기다가 더하기 35억. 정유라 말 사고 가르치는 코치 월급 주고 정유라 일행이 묵는 모텔 하나 사고 이거 하는데 35억. 35억을 들여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여기 플러스 또 48억. 그래서 알려진 것만, 드러난 것만 도합 약 300억 정도의 돈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삼성이 돈이 많으니까 많이 썼구나. 그리고 삼성은 마치 이런 표정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이 뜯겼다.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의 공소장에도 보면 피해자로 돼 있어요. 직권남용을 통해 가지고 돈을 강탈하다시피 가져갔고 재벌들은 안 내기 힘들어서 냈다. 롯데님은 다 들어가서 그 진술을 그렇게 했어요. 과연 삼성은 피해자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뭐냐? 동업자다 이게. 공범관계다 이게. 뭐냐? 뇌물을 주고받았다. 돈을 강제로 뜯긴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을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공모관계에 있고 공범관계에 있다 이게. 뇌물죄를 가지고서. 그럼 삼성은 무엇을 얻었느냐? 삼성은 무엇을 얻었느냐? 대표적인 게 삼성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삼성은 이건희 씨로부터 이재용 회장, 부회장으로 승계를 하는,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 아직도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자기들이 일정한 삼성전자 지분을 가져야 됩니다. 삼성전자 지분을 갖기 위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물산을 갖다가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자기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분 가질 수 있죠, 사실은. 정당하게 돈 주고 사면 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싸게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가격을 후리친 거예요. 싸게 매긴 거예요. 싸게. 얼마나 싸게 매겼느냐? 한 3천억 정도 싸게 매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11%를 갖고 있어. 삼성물산에. 그러면 이걸 3천억 싸게 팔면은 바로 국민연금이 3천억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국민연금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걸 3천억 싸게 팔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3천억 싸게 팔았어요. 그럼 그 국민연금에게 싸게 팔도록 강요한 그 위에가 누구냐 이거죠. 지금 그게 안종범 등이 그걸 싸게 팔도록 하고 이사장도 바꾸고 다 작업을 한 겁니다. 결국에 삼성이 역시 삼성이에요. 역시 삼성. 다른 기업들은 그냥 뜯겼는지 몰라도 삼성만큼은 300억 내고 3천억 벌은 거죠.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거래예요, 거래. 이 정경유착이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자, 이거 비교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경유착 말고 건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떤 거냐? 세금을 내면 돼요. 제가 그 법인세 인상안을 냈습니다. 법인세 인상안. 그걸 가지고 법인세를 갖다 인상하게 되면은 약 5조 6천억 정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1년에 5조 6천억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만일에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돈이 모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 많이 내면 정부에서 뭘 줍니까? 그 대가로 표창장을 줍니다. 종이 한 장. 야, 다른 대가가 없는 거 세금만 내는 거예요. 표창장 한 장 받는 거지. 성실 납세했다. 그 대신에 그 세금으로 낸 돈은 어디로 뒷골목으로 갈 수가 없죠.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죠. 그리고 국가 예산은 누가 어떻게 편성합니까? 정부의 전문가들에게 또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에 의해서 예산이 어디 쓰여져야 되느냐, 복지냐 뭐냐 그게 대해서 치열하게
따져가지고 그 기업들이 낸 세금이 예산에 편성되고 그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는 거고 제대로 집행했는지 누구 호주머니 혹시 잘못 들어갔는지 다 결산 감사해가지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죠. 돈이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돈이라도 세금을 안 내고 다른 방식으로 낸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1년에 준조세, 세금이 아닌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강요당해서 내는 돈,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간 15조입니다. 준조세가. 세금보다 더 내고 법인세 인상을 그렇게 반대하면서도 15조 준조세를 내. 아니 법인세를 내면은 6조만 내면 되는데 왜 준조세를 15조씩 일부러 내느냐? 그게 더 낫거든. 뭐가 더 나은가? 세금 내서 돌아오는 거는 표창장 한 장이지만은 준조세를 내면은 이번처럼 돈을 낸 대가로 다른 걸 받잖아요. 삼성처럼 300억 내고 3천억을 받든가 아니면 어디처럼 총수가 사면되거나 감옥에 있는 총수가 사면돼 석방되거나 아니면은 SK나 롯데처럼 면허가 날라갔던 면세점 탈락이 됐던 면세점 다시 재심사하는데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들이 내는 강요당해서 내는 기부금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냐? 국민들은 관계없는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냐? 그게 아닌 거죠. 만일 이것이 세금으로 고쳐졌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도로를 하나 더 놓거나 복지가 더 늘어나거나 하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돈이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런 관계에서는 국민들이 완전 빠지는 거죠. 세금으로 6조가 들어올 일을 갖다가 오히려 준조세로 처리되는 바람에 국민들은 6조를 뺏긴 셈이 되는 거예요. 복지 혜택, 있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6조 원어치 날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런 부당한 거래를 통해 가지고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그 거래 당사자들끼리 재벌들은 돈 내는 대신 혜택을 받고 이 돈을 가지고 K스포츠 미르재단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최순실 같은 사람이 또 빼먹고 자기들끼리 내부자들끼리 빼먹는 부당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정경유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경유착은 그 자체로서 국가 경제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아주 질이 나쁜 그런 현상인 거죠. 과거의 정경유착은 기업들이 민원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대통령 선거 등에서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까 기업들을 갖다가 겁박하다시피 해서 돈을 갈취했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일련의 정체불명의 그 민간인들과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청와대 수석이니 문체부 장관이니 차관이니 다 국가 관료 시스템들이 동원돼가지고 이 범죄 행위를 갖다가 실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권력의 사유화와 정경유착 이 두 개의 영역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이게 나라냐 라는 그런 분노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낡은 시스템으로 유지되어 왔던가 그리고 과거에 있어 왔던 여러 정권 비리, 권력형 비리와 비교해 볼 때 그 규모나 죄질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동원되고 농락당했던 국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느냐는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참 양극화, 극단적인 양자를 보게 된다. 최악의 대통령이에요. 일찍이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반면에 최고의 국민이다. 최고의 국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혼연일체가 된 데는 물론 원인 제공이야 대통령이 당연히 했지만은 저 역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월 29일 촛불. 그 촛불일 때 저는 거기 가봤습니다. 오라고도 초청도 안 받았는데 그래도 이 사태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국정감사 때 계속해서 문제 삼았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첫 이 반응, 오프라인에서의 반응이 촛불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는가를 듣기 위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갈 때 저는 이제 속으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경험이 이제 다소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갈 때 항상 예상을 합니다. 몇 명이 모일까. 그래서 가서 또 검증을 합니다. 몇 명이 모였구나. 5천 명이 모일 줄 알고 갔습니다. 한 5천 명은 모일 것 같다. 많이 모일 것 같다는 뜻이죠. 갔더니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최하는 단체도 불분명했어요. 누가 주최자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정치인들도 몇 안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김종훈 의원하고 3명이 올라가서 마이크를 주길래 그 후로는 마이크 안 줬어요. 사람이 많이 안 왔으니까 2만 명 정도 정치인도 많이 안 오고 하니까 가서 연설도 하고 이랬는데 일주일 후에 11월 5일 날 또 같은 장소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는 확실히 더 많이 올 것 같다. 그래서 5만 명은 올 것 같다. 지난번에 2만 명 왔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20만 명이 왔어요. 20만 명. 마이크 안 주지. 20만 명이 오니까. 끝날 때 집회 마무리할 때 그냥 마이크 주셔서 그때 한마디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세 번째 집회 11월 12일 날 그날 100만 명 왔습니다. 100만 명 오는데 첫 번째 그 촛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2주 만에 100만 명 모인 겁니다. 87년에 100만 명 모이고 처음 100만 명 모였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87년에도 제가 100만 명 모이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100만 명 모이는데 얼마 걸렸는가? 6개월 걸렸습니다. 그해 87년 1월 달에 경찰의 고문에 의해 가지고 박정철 학생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2월 7일, 3월 3일, 4월 13일 이렇게 계속해서 집회가 열리면서 점점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가지고 그 6월 달에 100만 명 모이는데 최소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2주. 물론 그때와 다른 게 뭐 핸드폰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이런 면도 있지만은 그 모인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인 게 아니라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100만 명이 모였는데 유리창 한 장 안 깨졌어요. 100만 명이 모이면 유리창이 몇십 장 깨지는 게 정상이에요. 한 장도 안 깨지면 이건 비정상이야. 굉장히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은 수십 장 유리창 깨지는 게 정상인데 자연스럽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고 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절제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 시위로 끝났다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마라. 화염병을 안 던졌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오히려 화염병 던지는 시위대보다도 100만 명이나 모였는데도 유리창 한 장 안 깨질 정도로 절제력을 발휘하는 이 시민들의 모임, 집단이 더 무서울 수 있다.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에너지, 새로운 요구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직접 그 현장에도 가보셨겠고 또 여기저기 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 많이 접하고 있겠습니다만 가보면은 박근혜 하야하라, 뭐 퇴진하라, 그 다음에 이게 나라냐 이런 선풍깃이 제일 많이 눈에 띄는데 거기서 나오는 요구들을 그리고 그 희망들을 들어보면은 대통령 물러가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수적인 목표이자 과제이지만 그게 전부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한 명 물러가면 우리는 참 잘 살 거야. 우리나라는 참 좋아질 거야. 이런 일이 없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물러가라는 것은 이 사태의 가장 큰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니까 물러가야 되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여러 문제들이 이번 사태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해결돼야 된다는 것. 대표적인 게 정경련. 이 정경유착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우리나라 서열 1위부터 시작해서 약 30위까지의 그런 대기업들이 이런 규모가 큰 권력형 비리에 다 연관이 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정경련 보죠. 제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을 그전부터 일찍이 제가 전국경제사범총연합이다. 그래서 정경련이다. 그게 기본 전과가 전과 5범, 6범, 7범 10대 재벌 정도 되려면 10범 이상들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불법 정치 자금 무슨 사건 때마다 이런 권력형 비리에 연관되어 있는 정경련 해체해야 됩니다. 정경유착 하면은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은 그렇게 큰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이중으로 만들어서 비자금 빼고 이러면은 그 총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징역 130년 뭐 이렇게 받습니다. 회사 하나가 완전 망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글로벌 시대에 지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반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주들, 대주주들 몰래 뒷돈 빼가지고 그걸로다가 이권을 얻고 그걸로다가 뇌물 주고 이런 불법 거래 부당한 그런 영업을 해왔다는 게 드러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서 이게 대통령 한 명이 물러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정경유착이 뿌리 뽑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검찰 보십시오. 검찰. 검찰이 최근에야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대통령이 언제 끝나든 끝날 사람 같고 이 정권에 충성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정권이 들어설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서 자기들의 어떤 처신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리 부러진 사자를 보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초기에 지난 9월 달에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시작됐을 때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놓고 검사를 2명 파견했어요. 지금 33명 가 있습니다. 그때 그 2명도 뭔가 하면 형사 8부라 해가지고 이런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특수부 검사가 아니라 형사 8부 주로 어떤 건가 하면은 형사부 중에서도 제일 막내들 동네에서 그냥 밤에 어떤 아저씨가 기분 좋게 술 먹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지고 경찰이 뭐라 그러니까 뭐 경찰하고 대들다가 잡혀온 사람 뭐 그런 사람 다루는데 형사 8부라는 데가 거기다가 맡긴 거예요. 그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사했으면 그 태블릿 PC가 벌써 검찰 손에 들어갔겠죠. 제대로 수사 안 했으니까 그게 JTBC로 간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고맙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검찰들이 고위직 이런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이미 수차 증명돼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해제해가지고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므로써 한편으로는 검찰을 견제도 하는 그런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 이번에 KBS, MBC 보십시오. 제 역할을 과연 했습니까?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내부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KBS, MBC, YTN, 그 다음에 SBS 이 네 군데에서 기자들의 총회가 열렸어요. 도대체 이 상황이 되도록 우리 언론은 뭘 했느냐? 우리는 언론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오히려 국민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더 앞장선 건 아니냐? 그 중에서 내가 YTN 총회에서 나온 어떤 기자가 한 발언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기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JTBC가 10월 24일 날 그 태블릿 PC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 사태가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전환이 되면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 만일 그 태블릿 PC가 YTN 기자가 만일 입수했다면 YTN에서는 과연 그걸 방영했을까? 자기가 생각할 때 YTN 기자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우리 YTN에서는 방영을 못했을 것 같다. 그만큼 YTN이 권력의 눈치를 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KBS나 MBC는 더 한 거죠. MBC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KBS에서 오래간만에 저를 불렀습니다. 한동안 안 부르다가. 제가 그래도 KBS에서는 그 심야 토론에 여전히 정치인 최다 출연자예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MBC도 제가 최다 출연자인데 그 두 군데 안 나가본 지가 오래돼서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는데 그 KBS에서 지난주 촛불하는 그 시간에 토요일 날 7시에서 9시 동안까지 2시간 그 황금 무한도전 같은 거 트는 그 시간에 촛불을 중계를 했어요. 촛불 중계하면서 저 같은 사람 불러다가 한마디씩 하게 토론 2시간 동안. 그 일이 이게 최근에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이제 보도본부장 사퇴라 막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언론의 자유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 땀을 흘려가지고 민주화가 되면서 언론의 자유를 쟁취했는데 쟁취한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권력을 비호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의 언론을 갖다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구체적 방안들이 많습니다만은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이외에도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 그다음 백남기 농민 물대포로 저렇게 사람이 사망에 이르도록 했는데 아무도 진상도 안 밝혀지고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죠. 근데 그 집회를 갖다가 주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 5년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유엔에서 문제가 되고 있대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이 발표되고 2번이나 발표되고 조사관들이 감찰관들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조사를 다 해가는데 그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 누군지 아세요?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근데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있는데 그 유엔 인권이사에서 계속해서 물대포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규탄하는데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쳐서 물대포 저렇게 쓰지 마라, 저는 사람 다친다 고 했는데도 안 고치고 있는 이런 사태들. 그 다음에 세월호도 여전히 지금 제대로 조사 활동도 안 되고 끝났잖아요. 중단됐잖아요. 다시 조사를 해야 되잖아. 7시간만이 아니라 사건 전모를 갖다가 다시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 한 명을 그냥 교체하는 인물 얼굴이 바꿔지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많은 한편으로는 변화도 있었고 또 그 속에서 발전도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악화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병리 현상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새롭게 조명되고 그중에서 국민적 합의에 의거해서 가장 우선순위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더 먼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되는가가 짚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만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그나마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사회적 비용이 아깝지 않은 그런 결말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저 대통령 내려올 거냐 말 거냐, 내려와야 마땅한데 안 내려오려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저거 어떡하냐, 또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귀결이 되지 않을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2017년 아마 저는 그렇게 제가 저보고 얘기하면 한참 얘기를 드릴 수는 있는데 이 정도 상황에 왔으면은 대통령은 아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끌면은 국민들도 좀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고 여론이 달라지고 정치권도 또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자기 살 길이 바쁠 거고 그러면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면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은 많이 구겨졌지만은 자기가 또 임기를 또 마치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 국민들 속에서 대통령의 신뢰와 권위는 다 추락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국민들이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국민들은 물론 여론이란 거는 늘 바뀌기 마련이지만은 이번에 그냥 한번 화난 게 아닙니다. 여기 2주 만에 100만 명이 모여드는 그 속도와 규모 아마 대통령이 버티면 더 나올 거예요. 오늘 대통령이 한 얘기는 뭡니까?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 아니에요? 촛불 더 필요하다는 역설 아니에요? 촛불 더 필요하다.
100만 개 안 됩니다. 300만 개 들죠, 뭐. 그리고 촛불 들고 나온 사람만이 같은 심정입니까? 여러 가지 바빠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TV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다 같은 생각이에요. 새누리당 지지율이 아직도 17%, 18%예요. 근데 대통령 임기 맞춰야 된다는 사람은 2.2%밖에 안 돼요. 이게 보수 진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강력하게 이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 저는 대통령이 뭐 올해도 아직 한 달이나 남았지만은 머지않아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내려온가는 좀 더 남았지만은 오늘 대통령이 세 번째 담화를 통해서 보여준 태도가 마지막 태도는 아닐 것이라 봅니다. 더 큰 거센, 더 큰 함성이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결국 만들고야 말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오는 직선제 실시 이후로 아마 탄핵을 당한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하야를 한다면 두 번째 하야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간다면 세 번째로 감옥에 가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에 의해서 세 번째로 감옥에 가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 기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더 많은 기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기록을 갖고 싶어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보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저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이란 말하면 겁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게 혁명이다, 이게.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있었던 그런 혁명들, 또는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혁명들, 또는 20세기 초반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그 혁명들은 그게 혁명의 전형이고 원형은 아니에요. 그 시대적 산물로서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혁명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1919년에는 3.1운동이라는 이름으로도 나타났고 그리고 4월 19일 날 1960년에는 4.19 혁명으로 나타났지만 2016년의 문화와 역사 생활 패턴 속에서는 바로 지금 보이는 그 100만 명이 촛불 들고 모이는 그게 혁명인 거예요. 그게 다른 혁명의 방식과 양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혁명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순간에 서로 말도 안 나누는 상태에서 거의 같은 생각으로 몰려드는 게다가 그 밤에 그렇게 모여드는 그 자리에 수백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여든다는 걸 알고서 모여드는 그 자리에 가족까지 다 데리고 나오는 옛날 같으면 비장하게 가족들은 나오지 마세요. 희생은 나 하나로 족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결연하게 이제 혼자서 뭐 편지 같은 거 써놓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는. 그리고 저도 받았습니다만은 요런 비닐 그 주머니에다가 초콜릿 2개, 뭐 사탕 2개, 뭐 이런 거 넣어서 이게 집회 시위 용품이에요. 이걸 갖고 나와서 사람들이 막 나누죠. 추우니까 밥을 먹을 수는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런 걸로다가 이제 에너지를 좀 보충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또 유명한 가수들이 또 오래간만에 보는 사람들이 앞에서 노래 부르면 같이 또 즐기고 돌아가면서 트위터나 페북에다가 오늘 집회 참 즐거웠다. 아니 모여가지고 대통령 내려와 더 뭐 탄핵하자 막 이렇게 험악한 얘기도 다 해놓고 돌아가면서 오늘 참 재밌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혼자 와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혼자 와가지고 그냥 혼자서 막 이렇게 놀다가 그냥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온 사람 모입시다는 깃발도 누가 또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바로 혁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혁명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가 만들어내는 혁명이고 우리 시대가 반영이 된 혁명이기도 합니다. 이 혁명이 그 결과로서 직선제 실시 이후로 처음으로 대통령을 갖다가 불행하지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끌어내리는 게 차선이다. 그래서 끌어내리는 원년이 바로 2017년이 될 겁니다.
또 근데 2017년의 의미는 또 우리에게 각별합니다. 어떤 해이냐? 다가오는 2017년. 즉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2017년은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선 지 10년이 되는 해예요.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경험한 여러 가지 이 퇴행적인 여러 가지 형상들, 경제는 경제대로 더 심각해지고 양극화는 더 악화되어 가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애써 만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남북 관계도 후퇴일로에 있는, 개성공단 문 닫았잖아요. 들어온다는 게 사드 같은 거나 들어오는 이런 사태. 그리고 협정을 맺는다는 게 무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아니 작년 6월에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 약 10개의 나라가, 한, 미, 일을 포함해서 10개의 나라가 합동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해군, 해상작전을 펼쳤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독도함이라는 이름의 군함이 참여를 했어요. 일본이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왜 독도는 자기 땅인데, 독도가 자기 땅인데 독도함이라는 이름의 배가 왜 이 훈련에 참여하느냐. 자기들은 참여 못하겠다라고 훈련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훈련할 때 우리 독도함이 못 갔어요. 지금 독도를 일본 군함들도 수시로 그 근처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 해군들이 출동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게 무슨 군사정보를 교류한다는 거예요. 우리 독도 수호 계획 이런 거 넘기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협정을 맺고 있는 거예요. 아베, 박근혜 사이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그거 우리 동의할 수 있습니까?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퇴행들이 지난 10년간 벌어졌다는 거예요. 4대 강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10년을 갖다가 되돌리는,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은 이번 과정에서도 국정감사에서 이 최순실 문제를 갖다가 다루려고 할 때 온몸을 들고 방어를 하면서 증인 채택 못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새누리당이잖아요. 새누리당 10년에 대한 반성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이 당이 앞으로 한 50년 동안은 집권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한국 사회가 좋아질 거예요. 한 10년 정도 야당이 해가지고는 얼마든지 또 뒤바꾸니까 한 50년 정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우리 사회가 퇴행되지 않도록 만드는 필요가 있다. 한국의 보수 정당이 앞으로도 존재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보수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극우적인 이 정당은 이제는 해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7년은 무슨 해인가? 20주년이 돼. 아까 제가 새누리당 정권 10년이라고 했는데 2017년은 IMF 20년입니다. 이 IMF라는 이 금융위기는 그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잘못된 경제정책, IMF 당국, 국제통화기금 당국도 한국에 썼던 국제통화기금의 처방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시인을 직접 했어요. 이 정책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느 나라든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폐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지금 공적으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갖다 채택했던 그 많은 나라들이 다 잘못된 정책으로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회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격차예요. 사회 양극화예요. 이번 20대 국회가 처음 출범을 하면서 원내에 4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4개의 정당이 있는데 이 4개의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다 대표 원내대표들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새누리당 정진석, 그 다음에 더민주의 그 당시에 김종인 대표, 그 다음에 국민의당의 당시에 안철수 대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의당을 대표해서 또 연설을 했습니다. 4사람이 연설을 했는데 연설의 내용이 보면은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에요. 크게 봐서. 문제는 진단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진단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대개 보면 진단부터가 다르고 해법은 더 다르는데 진단이 다 똑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진단이 다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진단의 내용이 뭐였느냐? 격차 문제. 사회적 격차가 너무 벌어져, 경제적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이 상태에서는 성장을 해도 성장의 성과가 고루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 이런 게 아니라 이 병든 구조를 바꾸는 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40분 동안 연설을 하는데 앞에 한 15분이 진단인데 그 들으면서 저는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똑같아요. 나는 뭘 얘기하지? 너무 똑같으니까. 그렇게 걱정했을 정도로 진단이 일치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누가 진단하더라도 심각한 사회 양극화. 이 사회 양극화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바로 IMF부터 시작해서 출발했던 겁니다. IMF. 강자가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그래서 이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뭐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의 총합 이 지난 20년 동안 반으로 줄었어요. 좋아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각 가정들이 갖고 있는 가계부채의 총합은 지난 20년 동안 4배가 늘었어요.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이것은 여러 지점에서 다 있는 대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 정책을 썼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정책을. 흔히 얘기하는 낙수효과 정책. 예를 들자면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방식에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게 세월호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이타닉 방식. 타이타닉에서는 위기에 빠진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구명정에 다 올라탈 수는 없으니까 일부만 올라탈 수 있으니까 순서를 정합니다. 그 순서가 뭐였죠? 여성, 노약자부터 태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잘생긴 젊은 남자 주인공은 순서가 안 돼가지고 못하잖아요. 그 얼음 바다에서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 애인 여성은 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흔한 방식이죠. 위기에 빠졌을 때 약자부터 먼저 구하는 방식. 이게 타이타닉 방식이에요. 세월호 방식은 뭡니까? 누가 제일 먼저 탈출했습니까? 선장, 그 다음에 갑판장, 센 사람부터 탈출하는. 우리가 IMF라는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센 사람부터 구했습니다. 센 사람을 구하면 이 강자가, 경제적 강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는 약자까지 다 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낙수효과라는 겁니다. 낙수효과. 경제정책을 씀에 있어서 경제적 강자에게 우선 배려, 혜택을 하고 경제적 약자들은 대량하고 정리하고 이런 걸 다 방치해두는. 그래서 강자가 부담 없이 부담을 덜하고 살아남게끔 한 다음에 그 강자가 결국에 나머지를 다 살린다는 건데 이것은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폐기됐습니다. 언제? 미국 금융위기 때부터. 강자를 살려놨더니 강자만 살아났다. 약자를 살리지 않고 강자만 더 도덕적 해이 등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탐욕스러운 괴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IMF가 20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의 상위 10%가 2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소득은 전체 소득의 3분의 1이에요. 근데 상위 10%가 지금은 전체 소득의 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10%는 훨씬 강해진 만큼 하위 50%는 과거보다 더 못해진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양상이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이런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국민소득 $10,000, $15,000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노인 자살률이라는 게 세계 10위권에도 안 든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국민소득 $25,000로 더 잘 살게 됐어. 통계상. 근데 왜 노인 자살률이 그렇게 세계 1위를 갖다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느냐? 그거는 평균적으로는 $25,000라는 계산이 나올 만큼 전체 부의 크기는 커졌지만 이 부의 분배가 한쪽으로만 몰리고 가난한 쪽으로는 덜 가게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게 되니까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들도 과거보다 더 힘들어지니까 노인들의 경제적 지위와 조건이 과거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노인들에 대한 국가적 복지는 여전히 미미한데 노인을 복양했던 사람들의 40대 50대들의 경제 상태가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노인들을 많이 경제적으로 배려를 못하니까 노인 자살률. 노인들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조사를 해보면 80%가 경제적 이유로 자살을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이런 현상이 언제 생겼냐? $15,000 넘어가서 생긴 거예요. 국민소득이 높아져 가면 이런 일이 없어져야 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되는데 국민소득이 높아져 가면서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 격차. IMF로부터 20년. 그래서 이 격차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년은 또 어떤 해인가? 바로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뭐로서부터 30년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방식,
87년 체제. 이게 만들어진 게 30년 전에 바로 6월 항쟁부터 시작해서 이 뭐 고려대학교에서도 또 여러 다른 대학에서도 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직선제 개헌,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게 해달라 라는 요구를 내세우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는데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해요. 대통령만 뽑으면 뭐하냐? 세상이 좀 달라져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요구들이 헌법에 반영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정치적 민주화로서 대통령 직선제의 도입, 87년부터. 그래서 그해 12월부터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한 20년간 대통령을 어디서 뽑았는가? 10,000명 내지 15,000명이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후보 한 명 놓고 뽑았다.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들은 후보가 될 수도 없었고 전두환 94% 지지 이런 걸로다가 당선되는 그런 독재 시절을 끝내고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뽑기 시작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변한 게 아니라 87년에 헌법을 바꾸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한 항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헌법 119조 2항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 전까지 헌법 119조는 경제 문제에 관련된 헌법 조항이고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 이런 조항만 있었는데 한 항목을 더 달아가지고 경제민주화라는 노선을 새롭게 도입했어요. 경제민주화라는 5글자가 헌법에 처음 들어간 게 1987년입니다. 그 무엇이 경제민주화냐? 정치민주화는 대충 알겠는데 경제민주화는 뭐냐? 그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 규정이 119조 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균형 있는 경제성장. 경제성장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잘 사는 사람도 좀 좋아지지만 가난한 사람도 좀 나아지는 균형 있는 경제성장. 적정한 소득 분배. 아니 소득이라는 게 열심히 해서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벌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버는 거지 적정해야 된다는 그 말은 뭐냐. 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 적정한 소득 분배. 그 다음에 경제력 남용의 방지. 예를 들면은 롯데마트에서 통큰 치킨 돈이 많으니까 5,000원, 7,000원에 팔아야 될 원가 7,000원짜리를 5,000원에 팝니다. 그럼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럼 그 온 사람들이 좀 비싼 옷도 사가고 결과적으로는 이익이에요. 근데 이런 작전을 펼 수 있는 거는 경제력이 세니까 통큰치킨에서 손해를 봐도 다른 데서 메꿀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통닭만 딱 골목에서 팔고 있는 아줌마가 있다. 구멍가게가 있다. 여기는 7,000원짜리 통닭을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5,000원짜리로 손님이 다 몰려가면 망하잖아요. 5,000원짜리 흉내 내면 더 빨리 망하잖아. 이런 상황이 그러면은, 아니, 5,000원짜리로 5만원에 7,000원짜리로 5만원에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깎아서 5,000원에 팔겠다는데,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력의 남용이래. 예를 들면은 체력의 남용. 체력의 남용이 뭡니까? 폭행이잖아. 넘치는 체력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남용했다. 체력의 남용. 그래서 누가 맞아가지고 쓰러졌다. 체력의 남용. 피해자 생겨. 경제력의 남용. 내 경제력 내가 쓰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됐냐고 하지만 그 경제력을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약자가 오히려 망하게 됐다면은 그거는 자제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경제력의 남용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대형마트가 합법적으로 돈 버는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고 하지만은 사회적으로 보면 대형마트도 살아야 되지만은 그 옆에 있는 구멍가게도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마트의 경제력 남용으로부터 이 작은 구멍가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있을 수 있느냐? 있다 이거예요. 뭐가 있느냐? 영업시간 제한. 다른 나라에서는 입법화돼서 실시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밤 8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문 열지 마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대형마트는 품목 제한. 우유, 콩나물, 계란 이런 걸 팔지 마라. 그럼 구멍가게에서 사다 먹게. 그래서 숨통을 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는 진입 제한. 인구 30만 명당 하나를 허용한다. 그리고 10만 명 늘 때마다 추가 하나씩 넣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대형마트가 모든 상권을 싹쓸이 하지 못하도록 그 작은 가게들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규제가 바로 경제력 남용의 방지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규제는 뭐 돌아가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큰 대형마트는 일요일날 아예 못 열게 돼 있습니다. 일요일날. 거기에는 구멍가게를 갖다가 보호하는 면도 있고 대형마트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래서 작년에 독일의 대형마트 사장들이 헌법소원을 냈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쉬면 됐지 그게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그걸 국가가 왜 간섭하냐. 독일은 아예 일요일날 못 쉬게 돼 있거든. 일요일날 쉬게 돼 있거든 강제로.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날 손님이 많을 수 있으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쉬겠다.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쉬느냐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거는 이거는 그 경제적 자유에 대한 침해다. 헌법 위반이다라고 소송을 했는데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갖다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위헌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동권을 보호해야 된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쉬면 됐지 왜 꼭 일요일에 쉬어야 되느냐 하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쉬는 거하고 월요일 쉬는 게 같으냐 이게. 우리 아이도 학교 안 가는 게 일요일이고 내 친구도 일요일 쉬는데 나는 그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데서 일요일 일하고 월요일 혼자 쉬면은 내 혼자서 뭐 하냐 이거예요. 이게 쉬는 거냐 이거예요. 쉬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쉬는 걸 강제함으로써 생기는 기업의 불편함과 일요일 날 그 쉬게 강제함으로써 생겨나는 노동권의 보호 둘 중에 사회적으로 무엇을 더 보호해야 되느냐, 보호하는 가치가 더 높은 거냐, 노동권 보호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랬다가는 뭐 철밥통이 어떻고 귀족노조가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올 법한 얘기죠. 그런데 여하튼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겁니다. 내년이 무슨 해냐? 바로 이러한 우리 지난 30년 동안 정치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면 물론 지난 10년간 많이 후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선거가 합법적이고 규칙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권력승계가 평화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치적 후진국에서는 벗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30년 전에 이 체제가 출발할 때의 약속, 경제민주화, 이제 우리는 경제민주화도 추진한다는 약속은 여전히 헌법에만 나와 있는 공연불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전태일 열사라는 분 아시죠? 그분은 몸을 불사르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그때가 1970년 11월 14일인가 그렇죠. 46년 전 일입니다. 그때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근로기준법은 있었지만 그 법이 법전에만 있었지 현실에는 적용이 안 돼요.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추가 노동시간마다 50%씩 할증 임금을 준다. 이런 것들은 법에는 나와 있었지만 현실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공연물이었어요. 근데 그 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근데 1970년이면 17년이 흐른 후에도 그 법은 법전에만 나와 있고 안 지켜지니까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이거 왜 안 지켜지냐라고 따지고 운동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게 되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근로기준법이 지금은 아직도 안 지켜지는 업체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지켜지는 게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경제민주화 조항이 딱 그런 조항이에요. 헌법에는 놓여 있는데 그냥 그거는 헌법에만 적혀 있고 현실에서는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 이제 우리가 지난 30년의 성과를 딛고서 앞으로 30년을 또 내다보면서 나아가자고 할 때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뭐냐? 바로 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이 경제민주화가 더욱더 IMF 이후에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 양극화 시대에 더욱더 더 절실한 해법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걸로 1위가 뭐로 되어 있느냐. 과거에는 경제 성장했어요. 근데 이제는 국민들도 안 믿는 거예요. 성장해봤자 나한테 떨어지는 건 없다는. 이제 아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거 모를 때는 그래서 이명박이라는 사람도 찍었지만은 이 학교를 나온.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 부자 경제나 좋게 만들고 부자 세금이나 깎아줬지 우리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경제민주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은 어찌 보면은 지난 30년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출발로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경제민주화의 길로 가자. 경제민주화의 길로만 가면은 그 길은 무슨 길인가? 즉, 복지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이에요. 선진복지국가는 꼭 국민소득만 높아진다 해서 저절로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민소득으로 따지면은 프랑스보다 미국이 $10,000나 더 많죠.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 국민소득이 $10,000가 더 많아요. 그러나 의료제도를 보든 교육제도를 보든 프랑스하고 미국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지는 프랑스가 더 발달했잖아요. 그럼 국민소득이 더 많은 미국은 왜 $10,000나 더 적은 프랑스보다도 복지 수준이 떨어지느냐. 결국에는 국민소득이 자동적으로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영이 되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거의 다 가고 싶어하는 길은 뭐냐? 복지국가로의 길이다. 복지국가로의 길.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인 견인차 역할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가 2017년 새롭게 가야 될 향후 30년의 길. 동시에 그 길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최근에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를 갖다가 완화시키는, 한 번에 다 없애지 못한다 하더라도 완화시키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10년간의 오늘 이 사태까지 만들어낸 지난 10년간의 역사, 새누리당 집권의 역사를 이제는 좀 종식시켜야 되고, 그래서 정권 교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단순히 정권만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의 정치 제도라거나 사회 경제 제도라거나 이런 제도의 낡은 시스템들을 갖다가 혁파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내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지금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희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 사태는 갑자기 일어난 어떤 스캔들처럼 시작되었지만은, 그리고 이 사태는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우리 뭐 헌법 체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핵심적인 어떤 국민적 요구이자 해결 과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회적 긴장이 지금 높아져가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좀 차분히 우리를 돌아보면은 지난 역사와 오늘의 상황과 앞으로 가야 될 그런 미래를 갖다가 전망을 해볼 때,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만든 사태는 아니지만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여지는, 물론 그 내막을 보면 필연적인 요소가 많지만 결과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뜻밖의 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긴 했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난 30년간 누적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방향의 제시, 그리고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다가 넓히는, 그리고 정말 좀 제대로 된 나라에서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는 단순한 불평, 핀잔이 아니라 좀 나라다운 나라를 우리는 왜 못하느냐, 왜 못 만드느냐,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절규에 가까운 어떤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 대통령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 나라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 혁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국민의 의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정보도 많고 이런 걸 다 현실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협치가 필요하다. 협치란 말을 갖다가 뭐 여당, 야당, 뭐 국회 내에 있는 직업 정치인들, 정당들끼리의 어떤 뭐 관계를 갖다가 협치라고 좁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이 시민사회, 시민사회와 정치 영역, 전문가 영역, 또는 우리 민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요구, 희망, 이런 것들이 종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에요. 새로운 민주주의로 더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21세기형 민주주의를 다 만들어내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광장민주주의 같은 거는 어느 나라도 흉내내지 못하는,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한 바 없는 그런 정말 우리가 자부심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부러워하고 높게 평가하는, 영국 그 BBC 방송에서 쓴 기사 혹시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대단한 나라의 국민, 대한민국은 대단한 국민들이 있는 나라다. 지갑 하나 놓고 와도 몇 시간 뒤에 가면 그 자리에 있고, 카메라를 갖다가 놓고 갔는데, 그 식당에 놓고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더 안전한 장소에 그대로 있더라. 이런 수준 높은 국가에서 저렇게 수준 낮은 대통령이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낯뜨거운 기사이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저력은 저력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우리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구사할 수 있는 힘과 그런 소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다만 그것이 제대로 꽃을 피지 못하게 된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하고 또 문제를 제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노력이 지금 우리에게 과제로서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저 대통령 언제 물러나나, 안 물러나면 우리는 크게 낙망하고 다시는 나는 뭐 이민 간다거나 무슨 나는 이 나라의 정의 없어졌다 이렇게 쉽게 낙담할 문제는 아니다. 끈질기게 우리의 힘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그리고 그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뭐 현 시국에 대한 저희 짧은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나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를 나갔었는데 그날 중앙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우리 국민들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이 탄핵이든 하야든 여하튼 물러나야 된다 90%.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워야 한다 2.2%. 그러니까 2%대 98%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보수 진보가 2대 98입니까? 아니죠. 영남 호남이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노소가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야도 아니에요. 이런 98대 2라는 경이로운 통합성, 우리 국민이 혼연일치가 된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은 잘 모르겠지만은 본인의 유일한 업적이에요. 국민을 갖다가 하나로 그냥 뭉치게 만들었다 이게. 남녀를 뛰어넘고 보수 진보를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혼연일체가 되게 만든, 그러나 유일무이한 업적. 이제 이 사태가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권력형 비리 많이 겪어왔죠. 사실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연관된 권력형 비리 과거에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연관이라는 게 되게 보면은 대통령의 못난 형, 못난 아들, 못난 친인척들이 꿰매 빠져가지고 일시적으로 무력에 어두워가지고 크고 작은 어떤 그런 비리에 연관되어가지고 재판을 받거나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는, 대체로 아들들은 감옥을 많이 갔어요. 모든 아들들이 감옥 간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 왔고 우리의 아픈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다 이거. 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자신이 주인공이라 이거. 주범이란 얘기죠. 주범. 과거에는 보면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건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윤리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뭐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대통령이 탈당도 하고 뭐 이런 귀결이 있었지만은 이번처럼 대통령이 이제 주연이에요. 주연. 근데 가만히 보면 주연만이 아니에요. 감독도 했어. 그리고 보니까 제작까지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엑스트라 빼고 다 했다 이게. 그게 이번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뭘 했느냐? 크게 두 가지. 워낙에 이번 사건은 보면은 일종의 뭐 종합예술처럼 뭐 예술에 대한 모독인데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무속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포츠에다가 말에다가 펜싱에다가 온갖,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의약품, 향정신성, 무슨 뭐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오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두 가지다 이게. 하나는 뭐냐? 왜 전 국민이 90% 이상이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은 대통령을 물러가라고 할 정도로, 물러가란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가 새롭게 시작된 이후로, 즉
1987년 이후로 6명의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그 6명 대통령 중에 임기 말에 지지율이 막 한참 떨어지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도 꽤 있지만 그러나 물러가라, 하야하라 라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물러가라, 하야하라, 퇴진하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은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국민들이 전례 없이 화가 나고 도저히 한순간도 저 사람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갖게 되었느냐? 바로 대통령이 저지른 일 때문인데 그 일의 핵심이 뭐냐?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즉 대통령이라는 권력,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 이 최고의 권력을 갖다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 편법으로 권력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개인의 권력이 아니죠. 사유물이 아니죠. 제가 그래서 비교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뭐 운 좋게 복권에 당첨됐어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어. 5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고 500만 원 정도를 자기가 갖게 되죠. 그 500만 원은 뭡니까? 개인의 재산이죠. 사유재산이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 500만 원 가지고 뭐 떡볶이를 300만 원 사 먹든 순대를 200만 원치 사 먹든 그거는 본인 마음이에요. 옆에서 혀를 찰지언정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이 당선돼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치열한 경쟁에서 당선되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돼 있지만은 대통령이 가진 권력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권력이 아니에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써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가에 대해서는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국무총리 한 명을 임명하더라도 마음대로 임명 못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 권력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그 대형 비행기 있죠. 인천공항에서 미국까지 가는 그런 이제 비행기.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갑니다. 가장 중요한 그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 기장이 기장, 부기장 뭐 그런 사람은 조종사 자격증도 있어야 될 거고 면허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비행기를 몰아왔다는 그런 경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를 몰아도 됩니까? 이륙할 때부터 착륙할 때까지 언제 바퀴를 집어넣고 내리고 고도를 어떻게 유지하고 항로를 어떻게 잡는가 이 모든 것은 매뉴얼이 다 나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비행기를 몰아야 되는 거죠. 만일에 그런 걸 다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몰았다는 당장 면허가 박탈되거나 조종석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이 대통령은 그보다 더한 거죠. 훨씬 더 거대한, 강력한, 정교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한 거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기업들로부터 돈을 강탈하다시피 심지어는 정유라 초등학교 동창의 아버지가 하는 중소기업 그 중소기업에게 일감을 주라고 대통령이 나서서 정봉구 현대그룹 회장에게 직접 얘기를 해서 직접 얘기하는 그래서 10억 원어치 뭐 매출을 올려줬다. 그리고 외국 나갈 때 해외 순방 갈 때 경제사절단 포함시켜서 비행기에 태우고 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이런 권력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쓰고 또 매뉴얼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국가기밀, 그 중에서도 국방에 관련된 기밀, 외교 관련된 기밀. 이게 다른 나라나 경쟁 국가나 아니면 적성 국가에 들어가면은 나라가 위험해지는 그날에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뭔가면 그날 제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될 뻔했던 날입니다. 그날이 2016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고 그 국정감사 마지막 날 대통령 비서실 즉 청와대를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안종범 그 다음에 불려갔다 나온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그 비서관 뭐 이대만 예 뭐 등해서 틀렸나요? 그런 사람들이 쭉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최순실 게이트였어요.
다들 최순실을 갖다가 규탄하고 최순실을 질문하는데 저는 이것은 박근혜 게이트다. 주범은 박근혜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발적인 헌금이라고 대통령은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강제 모금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대통령이 처음부터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다 처음부터 이 재단을 만드는 데 관여했고 돈을 모아내는데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것이 최순실 등의 일당에 의해서 변칙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태 전체의 어떤 주범이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죄의식 없는 확신범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래 국회의원이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그냥 다소곳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금 저보고 방금 뭐라 그랬느냐 대통령을 이 사태의 머리라 그랬느냐 우두머리 그리고 대통령을 갖다가 확신범이라 그랬느냐 그 말 취소해라. 그 다음에 일련의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한마디씩 사과해라, 취소해라, 윤리 제소하겠다. 그래서 내가 무슨 뭘 잘못했냐, 오히려 사실을 나는 얘기했을 뿐이다 거부를 했고 윤리 뭐 제소한다고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0월 21일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주범이라는 얘기를 처음 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촛불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게 그 뒤에 다 밝혀졌지만은 어찌 보면 가장 대형 정경유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미르재단이 만들어진 것은 작년 2015년 10월 27일 날 현판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르재단에 돈을 갖다가 한 500억 정도를 모아냈는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해 작년에 7월 24일 날 대통령이 재벌 총수 7명을 갖다가 이틀에 걸쳐서 만납니다. 한 명 한 명씩 독대를 합니다. 만나서 돈을 달라고 얘기. 이건 다 재벌 총수들이 이번에 검찰에 불려가서 진술을 한 겁니다. 각 재벌마다 30억 40억씩 돈 내놔라 해가지고 재벌들이 대통령이 내놔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내놔라 하면 그게 순수한 권유입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조그마한 가게 장사하고 있는데 그 시장을 누비고 있는 덩치가 이렇게 크고 온몸에 문신투성이에다가 칼자국도 이렇게 선명한 그런 덩치들이 어깨들이 와가지고 그런 기밀들 국무총리도 보지 못하고 비서실장도 보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 대통령만 봐야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아무도 경호하지 않고 아무도 검열하지 않는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마음대로 보고 전화 걸고 심지어는 최 선생님 컨펌했어요? 물어보고 누구 결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 한 명을 뽑았는데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대형마트에 가면 뭐 1+1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이 보기에 1+1이야. 뽑기는 한 명을 뽑았는데 안 뽑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석을 열어보니까 조종사가 지 맘대로 운전을 하는데 그 옆에 보니까 조종사가 동네 친구를 갖다 앉혀놓고 면허도 없는 사람 같이 비행기를 몰고 왔다.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조종석에 내려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드러난 거는 뭔가 하면은 권력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 대통령으로서 과오를 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뒤늦게 3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오는 황망함, 참담함, 속았다는 그 문제의식.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내려오라고 하는 거. 그게 이 사태가 과거의 권력형 비리 어떤 그런 사태와 다른 지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번 일에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뭐 가장 큰 핵심적인 사안은 뭐냐. 바로 정경유착입니다. 정경유착. 그러니까 가운데 대통령이 있었다면 한쪽 끝에는 최순실 등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개입시키면 안 되는 일련의 무리들, 그 일련의 무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그 잘못이 있는 것이죠. 이게 권력의 사유화가 권력의 사유화 현상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운데 대통령이 있고 한쪽에 소위 말하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집단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연합체인 정경련. 이 관계가 대단히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지금 제가 이번 이 사태가 첫 번째 촛불이 있었던 날이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 오늘이 딱 한 달이 되는 날, 한 달이 넘는 날이죠. 딱 한 달입니다. 엄청난, 이 한 달 사이에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한 달 사이에. 그런데 10월 29일 날이 첫 번째 촛불이 있었던 토요일이었는데 그 주의 월요일 날이 결정적인 날이었어요. 그 주의 월요일 날인 10월 24일 날 밤에 JTBC에서 문제의 태블릿 PC, 그 대통령의 연설문이 밖으로 흘러나갔고 그걸 최순실 씨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그걸 보고 있었다라는 그 엄청난 뉴스가 10월 24일 날 보도가 되었고 그 주 말에 촛불이 이제 처음 광장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주 10월 21일 오늘 오후 2시 반에 대통령의 3차 담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보니까 3차 담화인데 3차 거짓말인 것 같아요. 1차 담화 때는 본인이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면서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 연설문도 좀 손을 봤다. 그러나 대통령 그 당시 당선 초기에 보좌 체계가 없어서 그랬고 곧 보좌 체계가 마련되면서 최순실 씨와는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1차 거짓말입니다. 그 이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근까지 최순실 씨가 그런 연설문 등 국가기밀 서류까지 다 보게 되는 정황이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에게 청탁을 한다거나 하는 최순실 씨의 심부름을 대통령이 하는 그런 진술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담화 때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검찰 수사 완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작은 사심을 가져본 적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노벨 평화상 같은 걸 줘야 될 분입니다. 안 주면 큰일 나는 분. 그러니까 불법 행위는 일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발언으로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불찰은 있었지만 불법은 없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검찰 수사.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서 앞으로 탄핵을 받아서 헌법재판소 가게 될 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해명과 변명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다만 있다면 뭐가 있느냐? 불찰이 있었다 이게. 불찰. 즉 자기 아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한 불찰은 있다 이게. 그러면 불법은 없고 불찰은 있는데 그 불찰 가지고 왜 물러나야 됩니까? 사실은 자기는 물러나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꼭 물러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끼리 합의해라. 국회에서 합의하면은 임기 단축 등 방안을 정해주면 법에 따라 물러나겠다 이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합의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야가 합의하라는 얘기죠. 새누리당하고 합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친박이죠. 친박하고 합의하라는 얘기예요. 친박하고 합의하는 얘기는 박하고 합의하는 얘기예요. 박이 누굽니까? 박근혜죠. 나를 물러나게 하려면 나하고 합의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물러나게 하려면 내가 결재해야 된다. 내가 승인한 방식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사과입니까?
사과가 아니죠. 사과가 아니에요. 그게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겁니다. 방빼 하니까 배째 이렇게 응답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걸 알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JTBC의 밤샘 토론인가요?